자리를 만들게 됐던 이유는 별게 아니고 우리 리치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의 첫 발자국으로 원래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구독자가 좀 안 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출연하고 우리 김성희 작가도 출연하고 또 대표님도 출연하시는데 세 명 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가? 네.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아니 네. 제 유튜브 채널 비해서 여러분 네. 네, 저 이번에 17만 와,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제 채널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약간 네. 못하지만 네. 굉장히 좋은 채널이 리치고 채널인데 음. 왜 리치고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네. 이런 고민 끝에 얼굴을 오픈하고 네. 라방을 하자. 그렇죠. 라방을 하자라고 저희들은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라방을 통해 우리 한번 부흥해보자. 그렇죠. 부흥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벌써 시작 전인데 많이들 참석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요. 일단 먼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알지만 네. 우리 다 그렇죠. 나름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셋이 이렇게 얼굴 큰 아저씨들 셋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얼굴은 저희만큼이다. 안 크시. 네, 계속 하시죠. 네. 예, 제가 오늘 사회거든요. 네. 네. 제 주의하겠습니다. 가운데 앉았거든요. 화면이 제 얼굴이 제일 커요 지금.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하라. 안 되실 것 같아요. 전 되는데. 안 됩니다. 자, 네. 해봅시다. 아우님부터 네.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제일 안 유명한 것 같아서 저부터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써서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고, 뭐 관련해서 자산 배분, 연금, 뭐 노후 대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글도 쓰고 하다가 작년까지는 이제 뭐 은행에 다니다가 이제 관두고 리치고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리치고 주식 리치고에 질문 오는 건 다 제가 답변을 달고 있거든요. 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요즘에 블로그랑 유튜브 댓글을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치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쓰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네. 네. 그 많은 질문에 댓글을 다 달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댓글을 보면 야, 네가 CS 담당해.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궁금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자 한자 적었을까. 그건 뭐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고 되게 애타는 그렇죠. 그런 정보인데 음.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거나 그렇죠. 해본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레터로도 쓰고 네, 영상으로도 찍고 네.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주변에 그 분들한테 앱을 깔라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분 이제 주변의 아주머니께서 요즘에 자꾸 김성희 씨가 레터 보내.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투자 레터 뭐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레터나 영상을 제일 이제 중점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궁금한 게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그렇죠. 이제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핫한 거 뭐 이런 거는 하는 데가 워낙 많고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궁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다른 주식 앱이랑 아마 다르게 저희 쪽에서도 처음에 이제 멤버들이 종목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어요. 근데 글쎄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멤버들이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IRP 리치고 언제 나오냐, 연금저축 리치고 네. 언제 나오냐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기획이나 이제 마케팅 쪽 멤버들도 이거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는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 앱에 예쁘게 잘 얹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론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자기소개 해달라 그랬더니 끝이 안 나가지고요. 네. 사회자 입장에서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내심을 좀 발휘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리치고에 가세한지는 작년 12월이죠, 그죠 우리가? 네. 네, 12월부터 네. 리치고에 가세를 했고요. 이제 풀타임 됐습니다. 합류한 네.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저기 우리 김기현 대표님, 리치톡톡님이 굉장히 끈질긴 남자. 아 그리고 그 작년 9월이죠, 그죠? 네. 작년 9월에 출시된 부동산 리치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제가 앱 보다가 하루 종일까지 좀 거짓말이지만 진짜 한참을 그 네. 앱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 네. 야 미래 가격은 어떻게 네, 움직일까? 그렇죠. 또 거주 점수는 몇 점인가? 네. 내가 좋게 봤었는데 역시 거주 점수가 좋군. 내 아, 눈은 예.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집을 판다고 내놓는다고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팔고 나가면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저 집을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아, 차라리 그냥 여기 계속 오래 살고 저 집을 파는 게 맞는가를 고민할 때 네. 부동산 리치고를 엄청 이렇게 잘 활용했었어요. 아,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미래 가격 전망도 참고하고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때부터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 벌써 9개월째, 그죠? 네. 9개월째 돼서 이번에 이제 주식 리치고까지 네. 우리가 네. 나와서 또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리치고 투자 자문이 이제 언제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걸 위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를 맡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주인공을 왜 가운데가 아니라 밖에다 앉혀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리치고를 만드신 분 네. 리치고의 아빠 네. 김기현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이제 리치톡톡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노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훌륭하신 우리 홍춘욱 박사님하고 우리 김성일 또 작가님하고 같이 일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참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까지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소통하면서 뭐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좌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잘 할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이야기, 집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오늘 주가 엄청 빠졌어요. 네. 그렇죠. 주식 이야기부터 조금. 그럴까요? 워밍업을 아, 네. 좋습니다. 다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왜 빠졌나요? 아까 이제 한 4시쯤 넘어서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네. 홍 목사님 저한테 오늘 장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거의 장을 안 보거든요. 아, 네, 장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다고 올라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와우. 네, 그래서 거의 장을 안 보기 때문에 말씀하셔가지고 봤더니 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거의 한 2% 빠졌어요. 네, 한 네. 2% 빠졌더라고 음. 코스피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홍 박사님이 이제 리치고 안정형으로 하고 있고 제가 성장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나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네, 홍 박사님 하고 계신 안정형이랑 제가 하고 있는 성장형 수익률을 오늘 비교를 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이따 저녁 때 이제 다시 글로 올려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억씩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마이너스 8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리치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개 있잖아요. 6개. 그렇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골드,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미국 국채하고 한국 국채가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많이 특히 미국 국채는 환노출이잖아요. 그 환율 올라간 만큼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형이라서 국채 비중이 작아서 뭐 코스피는 제가 들어갈 때보다 마이너스 6%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가 난 거고 이제 박사님은 안정형인 이 채권들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채권도 수익률이 빡빡빡 올라가지고 이 장에서도 플러스가 나는. 와.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봤는데 그래서 뭐 저보고 안정형으로 바꿀 생각에 대해서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예, 누가 제가 안정형으로 바꿀 생각 없냐고 그래서 쫄 보여가지고 제가. 네네 저는 절대 안 바꿉니다. 네. 왜 안 바꾸느냐? 나중에 제가 따로 유튜브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진규님 감사하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강세론자예요. 아, 그런데 8개월을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카뱅, 네. 카카오뱅크랑 또 아. 하나 뭐죠? 그 게임 회사. 네, 크래프톤. 크래프톤. 와, 돈 몰리는 거 그렇죠. 보고 이게 좀 네. 돈이 네. 그 공모 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몇십 조가 한 방에 몰리고 이러는 거는 그렇죠. 전형적으로 수급이 꼬이는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네. 없던 돈이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 다른 주식 들고 있거나 아, 다른 데 투자하시던 분들이 그 공모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신규 상장 공모가 들어올 때는 네. 주식시장이 좀 힘들어요. 작년에도 아. 10월에 네. SK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랑 아. 빅히트 네. 이게 기억난다니까. 아, 세상에. 그때도 그렇죠. 한참 쉬다가 연말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은 지금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맞죠? 바로 자기 전공. 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음. 뭐 펀드들, 음. 기관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정리를 해서 얘도 또 예, 일부 공모 가져가야 시장에 되니까.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네. 그 추종한다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죠? 네. 벤치마크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아.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네. 벤처급들은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이 아, 그렇죠. 거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네. 차지하고요. 아. 특히 이번에 국민연금이 코스닥까지 아마 벤치마크로 아. 넣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펀드들 그러니까 아, 뭐냐 하면 정부나 어떤 뭐 거래소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이게 주가 지수라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야 되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안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네. 아. 그래서 그러려면 그 새로 편입되는 종목을 살려면 그렇죠. 결국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혹은 그 수준에 맞춰야 하게 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수급이 꼬인다는 표현이 그런 데서 이제 아.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주식시장을 제가 아주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이제 탐욕과 공포,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보통 사람들이 주식에 좀 열광을 해 있느냐 이제 이런. 그분이 전화 오면 네. 고점 그런 네. 분이 계셨는데. 네네. 휴먼 인디케이터. 네네. 근데 사실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도 조금 있어요. 조금 이제 좀 굉장히 좀 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좀 미래를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문제나 테이퍼링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열된 주식 시장에 조금 이제 찬물 좀 끼얹기 시작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한 시점이 되지도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블로그에 계속 그런 네. 의견을 예,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대표님은 네. 부동산이 앞으로 어려워 보인다.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근데 올해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저는 변곡점이 이제 고평가된 지역에 이제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시발점이 대표적으로 일단 대구하고요. 나 그다음에 고향이네. 인천. 나 예. 고향인데. 인천 예. 서울보다 더 심한가요? 원래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보다는 덜 고평가 상태인데 입주 폭탄이 내년부터 시작돼요. 2년 연속. 어디가? 인천이요. 인천이. 대구도 그렇고요. 인천은 올해도 네. 많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 네. 7호선 연장되는 데 네. 갔다 왔는데 네. 와 정말 거기는 아파트 엄청 높게 짓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울보다 용적률 규제가 덜한가 봐요. 네. 엄청 높아요. 지금 두 분 대화하시는데 제가 살짝 뭘 느꼈냐면 뭔데? 이제 가보신 분, 응. 근데 데이터로 보신 분, 그러니까 느낌이죠. 내가 가봤는데 그렇죠. 하고 데이터로 까봤는데 이게 아주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지금 분위기 까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예. 자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좀 더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박사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닥터 쿠퍼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구리.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구리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좀 흐르죠. 예, 그다음에 환율은 또 오르고, 음. 그다음에 주가는 또 계속 또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본격적인 어떤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라고까지 얘기는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지금 분명히 그 동안에 움직여왔던 이런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더 깊이 있는 하락이 나타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이제 다만 저는 이코노미스트 네,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 어떤 시장이 좀 고평가되고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거가 고점이다라고 말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아, 네. 음.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무서워한다. 예, 네. 예, 아, 제가- 정확한 표현인 것 제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고생했어요. 진짜예요. 그렇죠. 네. 예. 제가 2007년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 예, 2007년에 어디 그 가서 네. 그때가 중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네. 중국 펀드가 아우 장난 아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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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네. 그때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얘 좀 말이 빨라요. 아, 뭘 했냐면 개도국들 우리나라 네. 1988년 또 일본도 1964년 네. 또 멕시코 음. 뭐 등등 신흥 개도국이 올림픽 열고 난 다음 그 뒤에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왜냐하면 그때를 전후해서 엄청난 그 유동성이 공급되고 아, 그렇죠.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또 네. 거기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타고 이게 흥청망청한다. 아, 그래서 그때 막 주가가 2,000포인트가 6,000 될 때였잖아요. 와. 중국 중국. 상해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건 줄 섰죠. 버블이다. 이랬다가 이제 네. 네. 제가 정말 큰 고통을 겪었거든요. 왜요, 박사님? 그때가 네, 근데 네. 사실 고점 그리고 아니었었나요? KB로 옮겼잖아요, 제가. 아, 은행으로 옮겼다니까요.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아. 힘들어요. 이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힘들었다는 말이냐면 얘기. 예. 버블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케인즈의 말을 저는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네.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지금 확실히 보이거든요. 아, 네. 그때 콜해도 아, 저는 안 늦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서 지금은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인천은 좀 내년에 공급 네. 물량이 너무 많아 보이고 제 고향 대구는 확실히 물론 제가 아는 동네만 이야기하자면 파동이라든가 또는 성당못이라든가 네. 갑자기 지역 지명 죄송하고요. 그런 지역에 예전에 못 봤던 신축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대구도 공급이 많구나. 음, 그런 걸 좀 느낀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가격의 하락이랄까 특히 네. 대장주가 지금은 음. 경기도잖아요. 네,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서 특히 가격 상승이 사람들을 더욱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네, 좀 약간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은 겁나는 거죠. 그럴 네, 네. 때는 특히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거래에 또 편의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놈의 죄송합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아유, 네, 진짜 그게 그게 강력했죠. 제일 너무 네. 심해요.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계약갱신 하신 분들도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계약갱신 해놨는데 옆에 새로 계약한 건 7억이고 8억이야.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네, 살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아, 네, 근데 그 조금 더라는 게 부동산에서는 1, 2년일 그렇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평가됐다 동의. 그리고 지역별로 위험한 데 있다 동의. 근데 전국적으로 집값이 쭉 빠진다. 네, 그건 저는 무서워서 말 못하고 아, 버블은 좀 더 갈 수 있어요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성일님은 네. 제 의견을 하나 보태보자면 그 매크로를 보시고 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감 혹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안에. 10년. 언제 올지 몰라요. 현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오긴 비극. 와요. 오긴 와요. 이런 오긴 비겁한- 오는데 이게 나 깜짝 6개월 후에 놀랐잖아. 올지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분이 얘기하실 때 이미 힌트가 다 나왔는데 시장의 관계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맞아요. 시장 유동성이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흥분돼 있던 마음이 언제 차갑게 사그라들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지표상으로는 많이 과열이 된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 네. 다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산 배분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지금 들어가도 되냐, 시작해도 되냐. 그렇죠. 네. 달러도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제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달러를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홍 박사님 유튜브도 봤는데 달러를 사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달러만 놓고 보면 몰라요. 맞아요. 달러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이 고점의 근처일 수도 있거든요. 어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달러만 놓고 보면 모르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달러도 가져가고 다른 것도 골고루 가져가기 때문에 타이밍은 안 재도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답변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한 가지 자산을 놓고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달러가 지금 맞아요. 어깨인지 허리인지 어떻게 맞아요. 알까? 그럼 그렇죠. 주식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도 1,400까지 지수 빠질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1,400 가니까 절반은 1,000까지 간다. 맞아. 절반은 이제 다 왔다. 이제 올라갈 거다. 천 깨진다는 사람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팽팽하게 부딪히는데 주식만 보면 타이밍 잡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네. 이제 분산해 놓으면 싸면 그냥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뭐 김성일 작가는 항상 자산. 기승전 자산 배분이라서 무슨 얘기도 예, 이쪽으로 돌립니다. 예, 뭐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네, 저기 그렇죠. 대표님한테 질문이 들었어요. 아 예. 거제 씨 궁금합니다. 아 거제시요? 예, 김자민님이 아, 질문 네. 주셨는데 아, 네. 한번 뭐 거제 이야기 한번. 거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현재 불 꺼진 집이 많던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 임장 가보신 분. 네, 또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안 가본 동네가 잘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일자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제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자리 데이터 이외에 나머지 데이터를 보면 거제가 이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라면 거제에 뭐 지금 뭐 영끌이 아니라 그냥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뭐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들었어요. 아, 네. 부산. 부산. 나 이번에 부산 갔는데 산 동네에 네. 등성이까지 네. 아파트 천지던데. 그렇죠. 특히 횡령산 네. 터널 옆을 네. 지나가는데 네.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 용적률이 되게 높아요. 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산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20년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또 급등을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하락하다가 다 따블랐어요. 예, 그때부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부동산은 분위기는 뜨거워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식힐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당장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내년까지는 괜찮다. 예,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내후년 그다음에 3년 뒤부터 특히 3년 정도 뒤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난 거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예, 부산 브레인이 엄청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뭐 한 저기 LCT 위에서 보는데 몰랐어요. 아, 예, 맞아요. 그 전망대 있어요. 그렇죠. 네. LCT 너무 좋아. 네. LCT. 아유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부산은 뭐 침을 흘리더웠어요. 네. 아니 저도 진짜 부산은 저도 진짜 나중에 정말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오륙도 SK뷰. 네, 같이 가시죠. 네. 저도 처가가 부산이라 네. 자주 가거든요. 네. 어디가 당신은 어디를 찍었어? 우리 김성일 이사는 네. 어디를 찍으셨어요? 뭘 찍어요? 살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곳. 제가 살고 싶은 곳이요?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저 고향이 제주도라 제주도 가서 살 겁니다. 오 진짜? 예. 고향을 내려가 산다고요? 와 데이터 이게... 노즈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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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주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놀러 오십시오. 예. 예,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이미 다 자기 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럼 너네 이거 좋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가 너는 언제 샀어? 넌 왜 샀어? 이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리얼 집 구매 네. 스토리. 네. 저부터 할게요. 예, 해주시죠. 전세가 급등할 때 샀습니다. 전세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2000년에 결혼했고요. 네. 2000년에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19평짜리 그 일산에 있는 19평짜리 국민주택에 LH에서 지은 집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신혼 살림을 시작해서 거기서 큰 놈 훈이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네. 훈이 태어나니까 이제 방 하나짜리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자 하고서 알아보는데 전세가 정말 여러분
2배 오르더라고요. 2배.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전세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급히 전세를 구한 상황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네. 알아보는데 거기서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내가 외환위기 겪으면서 부동산 이런 건 사면 안 된다라고 네.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지만 아. 또 일본처럼 우리도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주 맞아요.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네. 그런 얘기 그렇지만 전세가 이렇게 뛰는데 뭐 이거 남의 돈만 계속 모아주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2004년이죠. 2004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은행에 제일 아. 빨리 뛰어가서 감사합니다. 네. 제일은행. 아. 외국 계열은행이 대출 잘 나와요. 네. 합병되기 전이네요. 아. 그렇죠. 신한에 합병되기 전. 아니야 제일은행. 제일은행. SC 제일은행은 아직도 잘 살아요. 아, SC 제일은행. 예, 스탠차.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죠. 다른 은행을 스탠다드 네, 차트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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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예.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아. 전세금에 뭐 좀 대출 좀 받으니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네. 전세가 너무 올라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일산 기준으로 한 2억대 후반인데 전세가 2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사는 게 제가 지금도 맞아요. 집값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저 대표님하고 좀 달라요. 네. 왜냐 나는 그 전세 압박을 알거든. 아, 그렇죠. 아, 네. 내가 그때 샀기 때문에 네, 네, 네. 집값을 전세가 막 추격해오는 그 다음 2년 뒤에 애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쯤에 더 큰 집이 필요한데 네.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전세가 막 음. 미친 것처럼 그렇죠. 진짜 그때도 2000년대 초반도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집 샀어요. 그리고 아. 집 사고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산 적은 없네요. 계속 이제 집을 아. 갈아탔죠. 네. 그냥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생활은 음. 잠깐 했지만 네. 뭐 아주 다주택자로 산 적은 없고요. 아. 그냥 많았을 때도 2채, 네. 적었을 때는 1채 아,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뭐 보니까 뭐 질문들이 이제 계속 물론 달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네. 질문이잖아요. 네가 사해봐라. 네. 굉장히 아니 왜냐면 국면 전환이 좋았어요. 아니 그 질문이 또 왔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2004년이면 집값이 좀 오르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예 맞죠. 그때 근데 맞아요.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올랐어요. 근데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이랑 집값 가격 상승률을 네.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전세가 먼저 올라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게 무섭죠. 무서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는 오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네. 제가 집 살 때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자랑하는 거야. 예. 제가 언제 집을 샀냐면 2014년 6월에 샀습니다. 정말 예. 자랑. 서울 아. 경기도에 거의 발목 정도 됐을 거고요. 제가 그때 거의 정말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7년 차. 네 정말 싸게 샀고 아. 근데 이제 신분당선 라인 아. 이거 막 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자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집을 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집을 샀냐. 근데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서울 경기도 부동산이 맞아요. 거의 마이너스 30%. 특히 그 김성일 작가님 사시던 곳이 버블세븐 아니었나요? 버블세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블세븐이랑 똑같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는 이제 제가 겪은 거는 이제 홍보사님 2004년에 지금 사셨잖아요. 제가 2002년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2006년 7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또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집값 빠지는 걸 너무 잘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이거 무섭다. 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모 연구소에 뭐 레터링도 유료로 구독하고 막 그럴 아 때인데 그냥 SDI 연구소라고 하죠. 네, 예, 거기 그 책을 읽고 그때는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맞아요. 저는 집값은 안 오른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건 잘못됐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진짜 잘못됐네. 아. 내가 언제 집 사? 이렇게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집을 못 사고 계속 전세를 전전하다가 네. 그때는 집값이 한 30% 빠지고 음. 전세는 계속 오르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거의 달라 13년 그렇죠. 진짜 많이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달라붙었어요. 매매가랑 맞아요. 전세가랑. 그래서 그때 역전세가 막 기사에 맞아요. 수원에 그렇죠. 막 뭐 매매가보다 비싼 맨날 전세 수원 나오고. 빌라. 네. 네네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내가 집을 샀는데 어떻게 샀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그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큰애가 7살이었어요. 저희 딸이 7살이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그쵸. 해결해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애가 그 제일 커요. 그때 홍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엄청 혼났죠. 사 이 자식. 예. 이제 한 시간까지 예. 죽을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음. 나름대로 금리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되게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그 주변에 이제 조언들을 들으면서 딱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좌지우지 되지는 말아야겠다. 내 집은 가지고 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직장생활 끝까지 하면 되니까요. 정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네. 저도 이제 돈 받은 건 없어가지고 아. 혼자 이제 해결해야 돼서 네. 하고 이제 그때 집을 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자산 배분 투자 성과를 2010 몇 년부터 올리냐 그래가지고 제 돈이 없었어요. 집 사려고. 네, 그런 빚은 다 갚았어요? 아니죠. 네, 계속 자 열심히 이제 갚고 그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대표님 예. 집산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에는 굉장히 부동산에 부정적이었어요. 네, 뭐 일본처럼 된다, 뭐 SDI님.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부동산 샀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부자는 다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늦게 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귀가 좀 팔랑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지금은 아닌데요. 네, 좀 어렸을 때는 호르몬 왕성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엄청난 제가 팔랑귀였는데 누가 이제 뭐 좀 좋다 하면은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좀 쓴맛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내가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뭐 한 4년 5년 정도 굉장히 공부를 깊이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15년도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했었죠. 네. 되게 늦게 사셨네? 예, 되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 채 사긴 했었는데, 예, 그건 그거는 얘기해야지.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이제 조그만 거였고 그 이외에는 집이 없는 상태였어요, 계속.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잘못될까 봐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대출 이자 내고 뭐 취득세 내고 세금 내고, 근데 만약 혹시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겁나는 거예요. 뭐 일본처럼 된다 뭐 맞아. 이런 얘기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집 처음 사고 제일 무서워. 예. 밤에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쫄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고 이거는 무조건 부자 되려면 집 사야 되겠다. 어디 그때부터 샀냐니까. 그때 이제 방배동을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요. 박수. 예, 방배동 네, 그다음 네. 16년에는 이제 안양에 좀 많이 샀고요. 예, 왜냐면 이제 리치고가 이제 만들어진 게 2016년 안양을 중순이니까. 그때 샀다고요? 그때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 거죠. 진짜 그때 암울했는데. 그때 분위기 진짜 암울했잖아요. 이렇게 신축이 그렇게 올라오는 데가 될 줄은 정말 재건축이 제일 빠른 데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네. 그 중에 뭐 산 거 중에 한 채는 뭐 500만 원 들여 산 것도 있었으니까 16년에 안양에 그때 만났어야 되나? 아니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 경기도에 회사를 다니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집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지방 뭐 좋다고 하는데 지방까지 가고 싶진 않다. 자기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그냥 많아요. 자기 거주만 좀 해결하고 싶다. 네. 자 이러는 분들에게 한 말씀. 대표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 뭐 방송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분명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상 지금 역사적인 가장 고평가 구간에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이 저는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주와 주거를 좀 분리를 해서 지금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세도 좀 위험하고 반전세 정도 사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왜 위험하죠? 전세가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전세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금리가 터지고 나서도 전세가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우스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면 역전세가 아니라 역전세 할아버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전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묶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반전세 정도를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어떤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또 좋은 지역들. 그래서 뭐 음.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아직도 괜찮은 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 이 지역 중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에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질문이 당진 질문 나왔다. 당진은 조금 제가 이제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물량이 않는데 많대요. 예, 당진에 좀 물량이 많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못 올랐는데 못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은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질문. 네. 아니 근데 네.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네.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기보다는 같이 우르르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찌됐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고 지난 과거를 그렇죠. 통해서 미래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수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지방 시장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달라요. 근데 최근에 수도권이 굉장히 올라오는 동안 지방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부 지역은 어떤 수도권의 어떤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만 염려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부동산 거품이 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충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면 그런 저평가 지역들도 조금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주춤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차별화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면 그런데 어디는 오른 동안 어디는 떨어져요.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것들을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이런 입주 물량도 있고요. 입주 물량. 예. 그다음에 저거. 뭐 일자리 데이터나 음. 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인구수 세대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일자리가 많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급 물량이 어떻게 이런 거에 따라서 사이클이 다른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수도권보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유입 인구, 전입 인구? 일단 그런 것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고. 하겠죠. 네. 근데 반대인데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조금 반대였어요. 오히려 입주물량이 많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입주물량이 조금 부족할 때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입주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좀 부족하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또 질문 들어왔는데 네. 인천은 그 지역 하나만의 입주 물량으로 과잉을 판단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제 교통망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일종의 네. 거의 메갈로폴리스로 네. 사실 우리 경인선 전철 1호선 전철 타면 네. 가는 내내 집이잖아요. 길이 네. 없잖아. 그렇죠. 그런 네. 거에서 네. 꼭 인천의 입주 물량 그것만 갖고 인천이 네.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네. 그럴 수도 지금은 있죠. 아니고 아까 네.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입주량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입주 폭탄이 떨어져요. 인천에. 그러니까 그냥 인천에. 그러니까 웬만큼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요가 조금 주변에서 흡수를 한다 할지라도 네, 워낙 네. 많기 때문에 조금 인천은 안 좋은 영향이 아마 내년 초중반서부터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홍 박사님한테 하나 여기 질문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네. 자 금리가 인상해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네, 봤죠. 어떻게 안 받아요? 아, 봤는데 그래요? 네. 문제가 이제 이게 변화를 주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김중수 한은 총재 시절에 정책 금리가 2%가 3.25까지 그런 이름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하도 인상되는 사람. 또 모르. 네, 그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예, 계속 날 괴롭혔던 사람 안 잊혀지죠. 네. 군대 그 선임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저 뽀삐도. 네. 뽀삐 나왔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 금리가 이게 누적적으로 그때 얼마나 인상됐냐면 125bp 그러니까 1.25% 인상됐어요. 1.25%나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과정에서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매년 20만 원 이상의 보금자리 주택 물량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겹쳐진 거죠. 거기다 또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1% 이상 금리를 올려버리는 데다가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 특히 사전 청약도 그때 있죠. 네.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무려 그렇죠. 만 4년 연속 서울 집값이 네.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 보면 금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공격적으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 많아야 2번 아니냐 쪽의 입장이라서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되겠는가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년 올해 사이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네. 특히 지금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있는 중에 오늘도 저희 식당에 갔다가 3명 들어갔다가 또 못 먹잖아요. 이게 그 6시 다가오는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렇죠.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리스크를 지고 우리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그분을 미워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그럼요. 난처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영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이건 저는 정말 못할 짓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 금리가 그냥 올라봐야 네. 뭐 많아야 한두 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8월에 올릴 거라고 자신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냐 분위기가 그렇죠. 맞아요. 제기되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빠지면 저는 뭐 그냥 금리 인상이 악재다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려면 아무튼 누적돼야 된다. 아,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투자들의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호재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좀 부정적인 사이드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이런 대중들을 보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제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사고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냐 없냐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과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여기도 다들 열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장에 그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1주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요? 네. 저라면 그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의 전세난을 못 견뎌서 사람들 유입되면서 사실 경기도 갭 투자가 최근에 집값 급등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당장 걱정이 없지만 1, 2년 뒤에 큰일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냥 차라리 전세 끼고 맞습니다. 그 주변 그렇죠. 지역을 사두자라고 하는 매수세가 지금 주택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2억, 3억 정도에 머물러 있던 아파트가 지금 8억, 9억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산다면 저는 서울로 이사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적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항상 상대 가치 평가. 그렇죠. 절대 가치 평가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전세 제도 때문에 그 상대 가치 평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지인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같은 값의 서울의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당신 집이 비싼지 안 싼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냥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에 8억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동이나 도봉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 8억짜리를 찾아보면 그렇죠. 역세권에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또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그 가격에 서울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강북에 있는 직장에 가기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마곡 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곡에 있는 직장에 가기 좋은 조건이라든가 혹은 구디나 가디 쪽에 가기 좋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적어도 경기도보다 교통 여건도 훨씬 낫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게 큰 레버리지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급등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갈아타기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전략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냐. 네. 한 주택으로 음. 1주택을 유지하면서 2주택은 아마 지금 이제 저처럼 세금 감면 혜택 받기가 이제 정말 힘들어져 그렇죠. 있어서 네. 그게 또 저 역시도 1, 2년은 저는 전세 때문에 밀려서 올라간다 쪽의 입장이잖아요. 네. 저는 물론 그게 대표님하고 차이인데 네네네. 1, 2년 뒤는 괜찮은데 3, 4년 뒤는 이코노미스 아니라 뭐라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외부 충격이 있을지도 그렇죠. 모르는 거고. 네. 아니 그러면 지방에 음. 상급지에 살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의 상급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못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운대? 경기도에서 어. 서울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됐어요. 어. 예. 뭐 해운대 LCT 살고 있어요. 네. 한 주택. 야, 되게 더 부자네.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제가 그분이라면 네. 저는 서울로 한번. 아, 예, 네, 서울로 네, 좀 네, 들어요. 네.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 예. 순전히 투자 목적으로만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투자- 1주택이 현재 있어. 투자 1주택이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갈아타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질문이니까. 그거는 좀 이상해. 예. 그러면 추가적인 투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 네. 그거는 저는 네. 좀 반대. 네. 아, 서울 갈아타기건 뭐 그거는 그렇죠. 양쪽에 아, 똑같아요. 지금, 예, 똑같아요. 예, 지금 1주택이 있으신 네. 근데 이거는 또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1주택도 있고 현금이 뭐 10억, 20억 있어. 네. 이런 분들과 아니면 난 1주택 있고 현금이 얼마 없는데 맞아, 나 그런 분 조언해드린 적 있어. 예. 사라고. 그렇죠. 아니 뭘 걱정하시냐고 그런 적 있어요. 진짜. 네. 아, 저 1주택 있고 네. 한 5억 있어요. 네. 그럼 아, 어떻게- 5억 있어요? 예. 그러면 아, 저 말고. 한 3억 정도는 아니 한 2억 정도는 달러를 살 것 같고요. 아, 예. 한 2억 정도는 리츠홀 자산 배분을 좀 넣고 아, 예. 한 예. 1억 정도를 가지고 저평가된 지방의 아파트를 사면 아, 딱 좋지 않을까요? 저평가 지방 네. 아파트. 네. 아, 네, 네. 예, 윈김님 질문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락장 때 지방 리스크 더 큰 거 아니에요? 맞아, 아, 나 이거 네. 걱정했어. 아, 네. 유동성이 없잖아. 근데 이제 자, 이런 이게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뇌피셜인 너무 거예요. 재밌다, 이거. 네, 실제 아. 데이터를 보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작년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초중반에 제가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충남, 충북, 그다음에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이 6곳이 드디어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유튜브 댓글이나 방송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아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드는 지방에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가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특히 보면요, 충북.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어디? 예. 어디? 많죠. 거기가 예. 찍어주세요. 어디? 대표적으로 서산이죠. 예, 서산, 충남 서산. 아까 당진 질문 나왔었죠. 예. 당진은 아니고 당지는 좀 약하죠. 서산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도 나쁘진 너무 많이 않은데, 얘기하시는 거 근데 아니에요? 천안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올라가지고 천안은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 천안 특히나 이제 아, 천안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대장 올랐는데. 아파트들 같은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는 올랐나요? 예,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동네도 합니다. 제가.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니 너무 한때 아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아내랑 TV를 보는데 네. 어떤 부동산 전문가 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지방의 일자리 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음. 얘기하니까 음. 스토리텔링이 너무 음. 그럴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저거 아닌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니까 그 동네마다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지방의 어떤 일자리 네. 문제 이런 거 맞는데 네. 우리나라 지방을 다 통틀어서 통계내면 맞는데 음. 시도별로 하면 완전히 너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거기 가격이 너무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 교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저걸로 아파트 가격을 설명하는 건 너무 좀 무리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네. 저기 취미는 사랑님이 비과세 받으며 입지 업그레이드하기 아니면 다주택자로 가기 전략 중에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비과세를 받으면서 입지 업그레이드. 근데 저희가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저희가 자. 뭐 서울, 자, 수원, 자, 수원, 자. 경기도 수원이다. 입지 업그레이드 다주택자로. 자, 다산 신도시. 자,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자, 지금 주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입지 업그레이드는 상급지 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몇 채 더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렇죠. 건데
사실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올 것 같고 네. 저 같으면 지금 집 놔두고 음. 나머지 그냥 자산 배분 딱 투자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우, 우리 좋네요. 편안하게 뭐 전략인데. 5에서 10%에 그렇죠. 네, 저분에 수익을. 대한 두 개 중에 네. 난 둘 다 아니다 이거죠. 네. 아니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아, 그러고요. 근데 제가 저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네. 좋아하고. 근데 저랑 입장이 틀리셔가지고 네. 예. 근데 답변해 주시는 거. 제가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어떤 투자에 사실은 열중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 있거나 집택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달러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뭐 한 방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달러를 지금 좀 매입을 좀 이거 하시는 듣고 거는 달러 샀다가 예. 한 두 달 있다가 아 그때 예. 달러 샀다가 지금 달러 아니요 빠졌잖아요. 이제 이런 이거 거죠. 어떡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누구도 알아맞힐 지금 수 없는 대표님 거죠. 당황하셨어. 근데 이제 뭐냐면 입술에 침을 좀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될 때 항상 위기를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굉장히 잘 나가 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달러 투자에 돈 벌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위험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일종의 위험 자산인데 그렇죠. 내가 위기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일부는 좀 해칭을 해놓자. 이런 개념에서 네. 일부 자산을 달러를 좀 이렇게 사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죠. 네. 경기도 이천 나왔습니다. 2천 괜찮습니다. 와 이거 뭐 이천, 부르면 네. 나오는 이천 그러니까, 괜찮. 예. 대답 자판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민일진에 2천, 어유 감사합니다. 만 원 야. 나왔습니다. 가을철새님.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대박인데요. 가을철새님. 이런 아니 것도 그러면 되는군요. 비슷하게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홍 박사님한테.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좋죠. 아 좋나요? 네, 제가 요새 얼마 전에 어제 네, 제가 좀 회사 늦게 나왔잖아요. 네. 아니다.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어디 갔잖아요. 네. 오후에 그게 나왔죠. 아들 녀석 주식 계좌 만들러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큰 아들은 이미 삼성전자 주주고요. 네. 둘째 아들이 초딩이잖아요. 예. 초딩이라 아직 주식 계좌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주식 계좌를 만들고 아. 증여하러.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를 네. 증여하러 갔죠. 아, 근데 네. 사실 증여는 못했고요.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아. 아마 오늘 가서 또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든 뭐든 주식 증여를 했을 때 2개월 평균 가격으로 세금 매겨요.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떨어지면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네. 아니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좋은 우량 기업 특히 배당을 잘 주는 아. 우량 기업들은 주가가 좀 패닉에 빠져서 그렇죠. 좀 이렇게 지금도 6만 전자 되게 생겼던데 네. 오늘 7만 원 깨졌나요? 아니죠.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장중에 네. 많이 빠지는 걸 봤는데 그렇죠. 6만 전자 되면 저는 더 사고 네. 5만 전자 되면 이제 저 달러도 좀 팔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네. 증여의 그 증여세가 두 달 평균. 네, 두 달 평균이죠. 몰랐는데 음. 너무 좋겠네요. 마음 편하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 네, 좋죠. 빠지고 있네. 잘됐다. 네, 오늘 중요 좀 더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이런 이 상장 주식의 대주주 분들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네, 작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현대차 네. 정 회장님이 네. 3월 19일 날 네. 주식시장이 1,450포인트 갔던 3월 아. 19일 날 자기 주식을 사셨어요. 아. 현대차 주식을 사셨어요. 네. 여러분 현대차 그룹 지분 구조 한번 조사해 보시면요. 정 회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 회장님의 지분 구조를 보면 네. 좀 알 수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네. 현대차 주주가 됐죠. 아. 제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대차를 산 거. 그걸 보고 확신하신 거네요? 아니요, 그 전부터 사고 있었지만 더 세게 샀죠. 그 전부터 사고 있죠. 당연히 네. 저는 언제가 바닥인 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조금씩 사고 있었는데 그날 사시더라고요. 아. 그 밤에 공시가 뜨잖아요. 네. 그 공시 난 거 보고서 그 다음날 샀죠. 네. 예, 그거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했죠? 네. 네, 중요하고요. 계속 물어보고 싶다. 아니 뭐 물어보고 싶은 종목 없어요? 하나만 얘기해봐. 삼성전자 하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왜? 지역은 이제 대표님 다 저희 들어가시고. 그 가족분들이 이제 인간 지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하지 마.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 2007년 중순 가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님 나오셨다. 중국 펀드를 가입을 하고 아.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네. 모 증권사를 그만두고 은행으로 갔다. 네. 근데 그때가 사실은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그쵸.
네.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진짜 네. 펀드 하나를 열었는데 네. 제가 다니던 회사의 펀드를 그날 네. 하루 열었는데 네. 전산이 다운됐어요. 아. 정말 여러분 믿기지 않을 텐데 네. 그게 땡땡 아. 이트 펀드였어요. 아, 네. 야 네, 정말 아, 그렇죠. 예, 그거 뭐 하루에 조 단위 돈이 어우, 들어오는 어마무시했죠. 줄 서서 맞습니다. 가입했잖아요. 예, 진짜. 그 펀드 이름을 모르셔가지고 네. 예. 예, 그때 땡땡 에셋 주세요까지 네. 했고요. 그렇죠. 그 지원 네. 나가고 막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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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터져 저도 그 펀드에 1,000만 원을 넣었었기 때문에 아. 네. 우리 다 오늘 흑역사 대방 네, 넣고 엄청 놀랬죠 나중에 예, 그렇죠.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아. 와 이런 네. 네. 그게 근데 이게 나올 뻔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님 얘기를 저희 아버님이 주식을 안 하세요. 워낙 네, 이제 네, 그 네. 닷컴 버블 때 좀 한번 그만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근데 어머님 나오고 아버님 나오고 근데 올해 1월달에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때 많이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서 특히 그 땡리 네, 저 대표님 네. 그래서 뭐, 그저 네. 우량주 사서 장기간 네. 묻어서 네. 무조건 네. 돈 번다. 네. 그런 말씀 그래서 뭐 하셔가지고 아니 뭐 여기 진짜 뭐 질문 많이 받았어요. 배당만 해도 좋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때가 10만 전자였죠. 고점이었어요, 또 이게. 참. 10만 전자였죠. 네. 그냥 주변에 보면 네. 그 휴먼 인디케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그때가 네. 이제 스님이 친구사 직장에 와서 예, 뭐 하고 아, 그렇죠. 애기 업은 뭐 젊은 맞아요. 여자분이 뭐 애기를 업고 와서 계좌를 열고 막 이런 게 기사에 나오고 네. 근데 그게 뭐 몇백 년 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그렇죠. 지금 뭐 십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고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분들만 잘 봐도 네. 큰 위험은 피해갈 수 있죠. 예, 김사랑님이 네. 지금 아저씨 집 근처에 사는데? 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신분당선에 예. 어디 살고 계시대요. 네. 대형평형에 살고 계시는데 가산 신도시나 광명으로 갈아타는 거 어떠냐 질문도 왔습니다. 네, 그러면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난처. 네, 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갈아타는 거에 따른 실익이 없다 정도가 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찍어봅니다. 이제 백 선생님 투자의 맞나요? 목적이 아니다, 아니라 백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집밥 백 선생님 앞에서 네, 강연. 더 살고 싶은 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주. 네, 네, 거주해서 네, 네.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우리 김경환 대표님 잘 미꾸라지 빠져나가셨습니다. 또 조영웅님 대표님한테 뭐 인기 폭발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 원주 아파트 고민. 자, 원주요. 이근데 원주 아파트가 네. 3억 정도 했는데 네. 요새 6억.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는 좀 간지 오래됐네요. 네. 아무튼간에 원주 간지는 1년 넘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2배가 났군요. 네. 제 주변에 저 원주 아파트 샀다고 고생했던 친구들 네. 전부 다 지금 웃음을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얻어먹어야지. 아니 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네.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올해 2월달에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잖아요. 그때 꼭 집어서 얘기했던 데가 원주였었거든요. 그때 사셨으면 사실은 아니 그 이야기 해봐요 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점점점. 그러니까 네. 분명한 거는 뭐냐? 분명한 거는 됐어요. 지금은 어깨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시는 거를 조금 고민은 좀 해보셔도 된다. 네. 저 제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네. 자산 그러니까 목태양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자산 배분이라고 하시면 안전자산과 현금 환분산 포함 또 분산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까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 미국채 등을 사기에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타이밍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한국 자산 전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쳐다보고 주식도 네. 좋아요 하고 다니다가 이제 지난달부터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산의 배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시장 전망 안 하고 투자를 해도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1, 2년 더 갈 것 같아요. 이러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도 본인은 한 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액션을 해서 세금 때문에 다 팔고 난 다음에 그렇죠. 새로 사야지 현찰이 생겨가지고 또 새로 사야지 하고서 그때 정말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봤잖아요.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네. 질문했더니 대표님이 단호하게 하지 마라. 예, 그 말을 듣고서 아 맞아. 그러고 달러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개인들 입장에서 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전문가면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이게 뭔지 저게 맞는지 되게 모르겠다 싶은 그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아 이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저도 오락가락하고 잘 모르겠고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싶을 때는 자산 배분이 다르고 네. 그럴 때 또 뭐가 오를지를 전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네. 지난 3월 달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올라간다고 난리였는데 그렇죠. 지금 5개월 지나서 놓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미국 국채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냥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그렇죠. 분할 매수 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뭐냐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 미국채 등을 사기도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말씀하신 금리는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단기채 금리하고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짧게. 예. 미국채는 장기채인 거고 상품이 달라요. 예. 상품이 다르고 금리 수준도 다르고 움직임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게 이해하시면 되게 어렵고 예.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부처랑 와 예. 조주호님 대박. 청주 갭 투자했대요. 매도 시점 일러달라. 뭐 저분 진짜 대박이네. 네, 아직 청주가 진짜 스파이크 네.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와. 일자리가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반대체. 인공지능이야. 네, 뭐 여러 가지 건드리면 나와. 굉장히 지금 핫하죠. 전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지역이 지금 조금 더 이따 팔아라. 네, 충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매도 서울 워킹 투어님. 와 서울 그렇죠. 걸어서 투어하기 좋죠. 김기원 대표님한테 질문이다 이거. 네. 아 신혼부부 무주택자인데 반전세에 여유자금 2억.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어떻게 연락을 줘요? 저기 그 한국 빅데이터 자산연구소라고 저희 그 회사 이제 아, 자회사가 컨설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연락 주시고 상담 내용 적어 좀 주시면 이렇게 네. 적절하게 해주시면. 네, 네. 예,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진짜 네. 상담을 받고 그렇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저한테 온 질문 같아요. 로스차일드님. 달러와 금이 안전자산인데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달러는 오르는데 금은 떨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금이랑 달러가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마케팅에 불과하고요.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이 뭐냐면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전통적인 그런 자산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가까이 해달래요. 예, 그 주식이나 채권처럼 전통적인 자산의 다른 쪽에 있는 자산들을 대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대체 자산이 금이고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 같은 채권 쪽에 안전자산들이 많고요. 금은 항상 이 채권 쪽이나 주식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강세가 나타날 때는 안타깝게도 금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서 어떻게든 막 경기를 부양하려고 막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런 거 유도할 때는 또 반대로 아니 채권이나 이런 거 뭐 투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금이 인기가 또 올라가는 이런 게 대체 자산들의 특성이라 저희 리치고의 안정형이나 또는 성장형 같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조금이지만 포트 따라 다릅니다만 금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다른 자산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특성 때문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이제 미국채나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자산인데 왜 빠지냐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위험자산, 안전자산 보통 나누는 게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변동성이 크고 경기가 안 좋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빠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 국채 혹은 국채 달러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올라주거나 이제 서포트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환 님이 네. 대표님한테 질문 나온 것 같아요. 네.
지방 아파트 투자하고 싶은데 네. 청주, 울산, 마산, 창원 네.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그냥 이거 아니 리치고 보세요. 예, 리치고 보시면 이거 좀 아니, 자문료를 좀 예. 라이브로 받아야 될까요? 리치고의 이 거주와 투자 다 잡는 아파트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좋은 아파트들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거기서 하시면 될 거고 좀 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 원하시면은 이제 네. 보통 보긴 보는데 알긴 네. 알겠는데 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좀 고르고 싶다. 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이게 개별로 이게 다 맞춤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기 봐 여기 지금 링크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 신청 링크에다가 예, 좀 야, 달아주시면 홈쇼핑 같아, 네. 홈쇼핑. 아, 이게 마케팅까지 와 네. 훌륭합니다. 네. 홈쇼핑. 야. 아, 예,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희들 예정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네. 예, 뭐 나올 질문들도 뭐 다 나온 것 같고, 네. 예, 그쵸 우리 저거 곽준님 질문, 예. 우리 김성일 이사님이 마저 하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리츠 포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합니다. 네. 자, 그러면 리치를 왜 포함 안 했느냐? 지금 현재 저희 리치고에 보면 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 금보다 리치가 좋다. 고 하시면 금을 리치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을 반 쪼개서 금반 리치반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출시할 IRP 리치고에서는 그 IRP에서는 선물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골드 선물 ETF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뭘로 대체했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리츠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츠도 나쁘지 않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RP가 뭔가요? IRP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저희 사용자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박사님도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IRP 이름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ISA도 이름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글명이 저도 맨날 헷갈려요. 아. 개인형 종합 뭐 하여튼 네. 뭐 세이빙 어카운트인데 ISA, IRP 이런 거는 그냥 애워버리세요. 이게 절세형으로 되게 좋은 거다. 그 뭐 노후 대비용, 목돈 만들기용으로 너무 좋은 거다라고 네. 그냥 애워버리시는 게 더 낫고 네. 약자 보다 보면 이렇게 자꾸 머리 아프니까. 근데 그런 계좌는 무조건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무조건 갖고 계시고 일단 리츠는 찬성. 자, 금이 싫다. 금 대신 리츠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쪼개서 금 비중을 쪼개서 가져가시는 것도 찬성합니다. 저 강수웅님 질문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요거까지 뭐죠? 하고 오늘 이제 네. 그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김성일 이사님이 네.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자산 거의 없는데 집중 투자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후 내 집 마련 자산 배분으로 가면 어떨까요? 저부터 답변 한번 해볼게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집중 투자해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이라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특히 연금 계좌 같은 거 좋잖아요.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걸 익히시면 되죠. 익히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게 많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금 원자재 같은 것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금융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고 익숙해지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저는 달러 예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게 달러 예금이 그 행동 구속 장치가 돼요. 네. 이게 뭐 말이냐면 달러는 사자 팔자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맞아요. 은행 갔더니 40원 하더라고요. 사자 팔자 환율 차이가 40원 납니다. 4%잖아요. 네. 4% 날라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사고 팔 너무너무 때. 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은행에 결국 아는 분한테 가서 이 캠페인 할 때 사는 게 최고거든요. 은행에 아는 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친구. 친구가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 인터넷에서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환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인터넷 환전. 인터넷 환전이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죠. 지인들이 그게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줘서 저도 인터넷 환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하면서 힘들게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자주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왜?
샀다 그냥 바로 팔면 너 뭐냐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가 알 수 있거든요. 음. 이게 되게 이 행동 구속 장치를 줄 수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좀 투자를 네. 시작할 때 외화예금도 나쁘지 않고 특히 외화예금이 세금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자소득세 뭐 요새 뭐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네. 다른 상품들 특히 ETF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세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데 비해서 외화예금의 장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주 안 쳐다보게 된다는 좋은 네. 점이 있어서 이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저희들 오히려 리치고에서 우리 이 자산 배분 상품 빨리 출시해서 그렇죠. 이런 분들의 노고를 좀 맞습니다.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일단 그건 아직 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네. 몇 개월만 참으시면 됩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사회초년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이런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쉽지 않고 어렵고 느린 길을 선택을 좀 하셨으면 의도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이런 길을 올리신다는 건 뭐냐면 빨리 쉽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차분차분 쉬지 않고 가듯이 그렇게 자산을 모아가시는 그런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어떤 몰빵 투자보다는 좀 배분을 좀 해서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생기면 타이밍을 보고 그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치고를 이용해서. 네. 기승전 리치고.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대략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채팅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자주라고는 말 못 드리겠는데 종종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의 기회들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격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잔하러 가시죠.